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관세사 2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시험 답안 작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제 답안지를 이제 우리가 다 써서 이미 답안지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자신있게 답안을 썼다 하면은 좀 마음을 놓고 좀 그동안 힘드셨으니까 좀 편히 쉬시고, 근데 또 이제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해 한다고 해서 합격의 여부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비우고, 네, 본인이 쓴 답안들을 믿으면서 결과를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를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올해 시험을 이제 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도 2023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해본 사람이라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을 치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문제지를 받고 나서 쓱 보면서 일단은 마음을 조금 안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수업 시간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우리 시험이 기존의 50점짜리 하나에 10점짜리 5개라고 하는 그러한 기출의 유형에서 바뀌어서 30점과 20점 문제 총 4문제로 구성이 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유형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시험이었는데, 다행히도 기존의 시험의 유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냥 문제의 어떤 배점 부분만 달라졌을 뿐이고, 대응요법과 웰컴어뢰법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다. 그리고 조금 단답형의 그 단수 남기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중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이 사실상 어떤 유기적으로 연계된 어떤 판단력이라던가 심도 있는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고, 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단순 암기식의 어떻게 보면 난이도 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 것, 그래서 근데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떤 규정과 관련되어서, 법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를 조금 물어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SG에서 본질적인 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한 규정을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듯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기적인 연계된 부분들을 썼다라는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난이도는 중하, 중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단순 암기의 단답형의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부분을 내가 암기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은 답안을 쓸 수도 없고, 안 썼으면 결국에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 역시나 암기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제대로 암기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씩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 출제 유형들을 크게 이제 대응요법과 웰컴거래법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 나머지 이제 3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실무에서 출제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법규, 3대 법규 하면은 CISG, UCP 600, 그 다음에 인커텀즈 2020이었는데, 아마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준비를 다들 잘 하셨을 텐데, 인커텀즈 2020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외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4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회독수 높이실 때, 우리가 협약 공부할 때, 인커텀즈는 한 번 보지 말고 다른 것보다 2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략 파트로 삼아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3문제이지만 이 안에서는 UCP 600과 CISG, 그 다음에 보안 파트에서 ICC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한 문제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실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2번으로 넘어갔네. 네,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신용장 중에서도 양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 좀 했다 하면은 사실상 UCP 638조에 있는 내용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를 받게 되면은 당장 물음 1을 쓰면서 마음이 급해서 떨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신용장의 개념을 쓰고 양도의 요건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한번 3번 볼까요? 양도 3번 보면은 조건부 양도에 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한 거 뭐예요? 신용장 양도에 있어서 조건 변경도요. 신용장의 양도의 요건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양도의 요건도 4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 4가지에는 내가 여기서 언급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4가지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양도의 요건은 만약에 6가지였다라고 한다면 6가지 중에 4가지만 썼다는 건 분명히 4가지만 써도 점수 배점이 다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불안하고 내가 시간이 남는다면 그냥 4가지 쓰고 시간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양도의 요건들을 나머지도 기술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부족할 일은 이번 시험에도 전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신용장 양도에 관한 개념은 모두가 잘 썼을 것이라는 거,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4가지의 양도의 요건 같은 경우에도 UCP 600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잘 쓰는 사람이 유리했다.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안을 쓸 때에는 신용장의 양도란 무엇이며 양도하는 신용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각각의 양도의 요건 등에 대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회 양도라든지 분할 양도 이런 거 다 UCP 600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양도의 이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결국 양도의 이유라는 것은 이유는 결국에는 필요성이고 양도의 효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양도의 이유를 또 4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가지당 지금 2.2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쓰셔도 되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모음 답안을 보게 되면은 전체 7가지의 지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8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송장 대체에 대한 개념. 이것 2개 다 결국에는 UCP 600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송장 대체에 대한 개념을 쓸 때에는 송장 대체라고 했을 때 송장 대체권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과 동시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송장 대체를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양도은행은 송장 제출 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점수를 모두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 양도와 조건 변경 양도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단순 양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원신용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로서 조건부 양도라고 해가지고 조건 변경이 되는 경우 어떤 것들은 단축 줄어들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키워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UCP 638조 G항에 보면은요, 이 조건 변경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그 명의 같은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같이 써주시면은 충분히 3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모든 수험생들이 사실 다 잘 쓸 거예요. 그래서 채점자가 봤을 때 사실상 점수가 굉장히 이제 엄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 정확한 규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문제 2번 보면서 이거 내가 아는 거다라고 해서 또 마음 편하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교시 긴장했다가 4교시에 조금 이제 긴장을 풀고 답안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본질적인 계약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반이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CISG는 계약의 위반을 본질적인 위반인지 아닌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효과, 결국에는 CISG에 있는 25조 이외에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5조를 그대로 쓴 사람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이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우리가 협약 강의 시간에 정리했던 그 내용 그대로 쓰면은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위반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한다면 권리의 실질적인 박탈과 손해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까지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본질적인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이거 우리 20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효과 6가지를 이렇게 그냥 CISG의 특정한 조항만 간단하게 쓰면은 6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분량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12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모범 답안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리했던 예를 들어서 49조, 51조, 64조 이런 계약 해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규정들에 대해서 쓰고 그 규정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까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12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에 2점 몇 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량 생각하셔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효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CISG에 있는 관련된 규정들을 일단은 쓰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남았을 때 그 규정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가지 충분히 다 잘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문제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리 생각해 놓지 않고 시험장에서 보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미치는 효과하는 순간 그냥 그러면은 계약 해제 이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할 때 특정한 규정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을 한 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다 잘 쓰셨을 것이다 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 파트 중에서도 시인협회 저가약관 ICC 2009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 그리고 30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물음은 크게 3가지 물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 등에 대해서 담보위험 6가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같은 담보위험에 대해서 4가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음 2에서 보게 되면은 시기와 종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잘 썼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ICC에 나와 있는 규정 중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8조 2항에 대해서 쓰라. 그리고 8조 3항 쓰고 10조에 대해서 써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것들이 개시, 그리고 계속되고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라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1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요. 6가지와 4가지는 다들 잘 외우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가름 나는 게 이 답안을 못 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잘 썼기 때문에 키워드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ICC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쓴 사람이 훨씬 유리한 문제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쓴 사람이 있겠죠. 그냥 화재 폭발
화재 또는 폭발이라고 쓴 사람과 화재 또는 폭발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보호 목적의 멸실 손해를 쓴 사람은 답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워낙에 단수 남기에서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외워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 등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담보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라는 키워드 등이 사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혹은 기인하여 발생하는 이라고 하는 문장들을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것들도 같이 잘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된, 결국에는 ICC-B와 ICC-C의 차이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6가지, 4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당 1점이 배점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물음 2 같은 경우에도 시기하고 종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답안을 구성을 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ICC 8조에 나와 있는 운송약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개요를 한 4-5줄가량 쓰긴 했지만 이 개요 부분에 있어서 점수 배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 쓰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써주시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잘 썼기 때문에 문장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치시키는 사람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하가 완료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60일이 경과한 때 라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때의 담보가 종료된다 라는 문구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협약특강 시간에 다 배웠었어요. 뭘 배웠느냐?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각각의 변동 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ICC와 그 다음에 MIA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봤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양육 후 재운송이라고 해서 그러나 보험 종료 전에 보험의 목적이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상기 규정에 따라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이 처음 이동되면은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 라고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에 대한 책임이 종료된다라고 기술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위험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연, 1호, 그 다음에 불가피한 양하 이러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의 변경 기간 중에는 유효하게 계속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된다는 것은 책임이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해의 변경과 관련되어서 ICC 10조에 나와 있는 항해의 변경과 관련되어서도 쓸 때는 어때요? 당사자가 그것을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로 답안을 구성을 해주고,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지, 예를 들어 당사자가 의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그것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보험의 부부가 재고가 되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에도 그 보험은 그러한 운송 개시 시에 부보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은 일단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러한 목차로 구성하면은 충분히 3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1번, 2번 잘 쓰시고 30점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규정들을 떠올리시면서 답안을 쓰셨다면은 충분히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대외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각각의 10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요 앞에 있는 내용들, 밑에 있는 물음 1과 물음 2가 각각 대외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에서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진짜 이건 난이도 정말 하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 전문직 시험에서 이런 단답형에 마치 어떤 중학교 중간고사에 나올 것 같은 문제, 너무 단답형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사실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대외무역법과 외국항거래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단답형, 뭘 써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한 7가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또 뭘 쓰래요? 3가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 대한 3가지. 결국에는요, 7가지, 3가지 합이 10점, 하나의 1점이라는 거예요.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전략물자라는 것들이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번에 무조건 전략물자가 출제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진짜 전략물자에서 출제가 되긴 했으나 그 안에서 너무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키워드 등을 놓치지 않게 차분하게 기억을 다 끌어와서 쓰셨다면은 점수를 잘 받아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보니까 충분히 그때도 이런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쓰셨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점수를 잘 받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과 외환거래법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셨는데 그런 부담을 조금은 줄여서 가져가도 되겠다. 그렇지만 또 내년 시험은 출제자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이 그대로 간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이 문제에 영향을 받으셔서 단답형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외우시되 대신에 다른 유형들 기본적인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도 계속 유지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외국간 평형 기금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있어서의 재원을 5가지를 쓰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한 가지당 2점이 배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법제 1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공부할 때 이제 법 그리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같이 외워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답안제 보게 되면은요 5가지를 쭉 쓰고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는 기타 외국한 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엇이다까지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뭐 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은요. 내가 뭐 이 5가지 이외에 모르니까 그냥 외국간 평형기금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지만 답안에 대해서 점수 배점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중하에 가까운 이제 문제였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잘 쓰셨겠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제들을 조금 참고해서 사실 지금 재작년, 작년, 올해 시험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 유형들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는 방향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